자,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 당대의 두 말꾼 옆에 제가 사회를 얼떨결에 보게 됐는데요. 아유, 난감하네요. 두 분이 너무 막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제어를 좀 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야당 후보 시절에 동경에서 납치되셔서 닷새 만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교동 집으로 돌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닷새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난 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역사여행,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한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를 거쳐서 지금 김대중 도서관 객원 교수로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현대사 사전 한홍구 교수님 소개합니다.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시는 안 보려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직설 세혜성 교수님. 그런데 시작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사회자가 먼저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으셔야지. 그래요. 지금 김한정입니다. 자, 하시죠. 자, 제가 근데 예. 일단 준비해온 건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시작은 그래도 우리가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두 분께 기회를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만났었는데 겁을 좀 줬거든요. 종이에 써놓은 대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안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또 실제로 재미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평소에 김한정 박사하고 다르게 약간 지금 목소리 긴장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특히 평소에 김한정 박사 목소리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참고만 하시고요. 예. 저 한홍구 교수님, 유신이 뭡니까? 유신요? 예. 그러니까 혼자조차고 국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 게 유신이죠. 아마 뭐 그러니까 귀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야 하나요? 화제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귀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정말 그게 계속 태어났거든요. 왜 귀태 얘기가 나왔냐? 계속 반복됐으니까. 원래 유신이 뭐 옛날 그 서경에 나오는 그 좋은 뜻이었지만 그걸 갖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명치유신에다가 써먹고 명치유신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소화유신이라고 해서 군사구태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정당 다 없애고 뭐 대정 이천에 만들고 그러던 그 모습을 봤었던 게 박정희가 저 청년 시절이죠. 그리고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그대로 본따서 한 게 유신입니다. 그 유신이라는 게 정말 비낄 게 없어서 일본 명치 유신, 소화 유신에서 비껴와서 사실은 참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신 과업, 유신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박근혜에서부터 김기춘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은 유신만이 살 길이다. 총화 단결 뭐 유신 뭐 그렇게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고 그죠. 예, 저는 유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중요한 얘기를 생각하는데요. 동아시아의 근대가 유신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층의 변화 내지는 그 전제 정권이 일정하게 공화정 흉내를 내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근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에 있는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 자체 상당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소화 유신, 명치 유신의 귀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왜곡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신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는 뜻은 지금 이미 한국에 중요하지 않고요. 메이지 이후부터가 중요한데 그 자체가 지금 일본, 한국사회, 중국 전반적인 북한에까지 일정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근대는 정말 부르주아 민주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민주주의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 유신으로 시작된 것이 이 모든 오늘날 후쿠시마 사태도 저는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점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일본이 갖고 있는 민주성의 부족이거든요. 여보세요. 그 역사학자 이에치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우리가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인 유신을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저는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금 그 시대를 되돌아봐야 하는 사정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 2주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도라는 섬으로 휴가를 떠나셨죠. 여러분 그 패러디 사진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의 추억. 뭐 또 근데 댓글 미안해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저도의 추억을 아마 아버지에 대한 향수, 아버지에 대한 추억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떤 추억이었을까? 바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그때는 제가 사실 그 한겨레 신문하고 한홍구 교수하고 대담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약간 눈이 멉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경 쓰기가 싫어서 그냥 인터넷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눈이 멀다고 그러니까 제가 봉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나이가 먹으니까 멀어서 가는데 저는 그게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그냥 그래서 아니 뭐 대통령이라고 왜 추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저도의 추억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실 돌아와서 한 일은 추억이 자기 추억과 관련된 사람들을 픽업했지 않습니까? 가령 뭐 김기춘 등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추억이라는 것은 아빠와 함께한 추억이죠. 그렇죠. 대통령에게는 아빠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신 대통령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우리 현재 대통령이 그냥 원래 이름이 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예 근혜양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렸을 때 되면 늘 방송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식들은 이름이 좀 다르구나 우리랑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리고 그런데 그 바로 영예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하고 이 일을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억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살인의 추억 이후부터 이상하게 우리가 이런 과거를 생각할 때 추억이라고 유신은 추억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순간 유신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령의 근혜양 말씀하셨는데 저희 12.6 사건 났을 때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던 꼬마가 그 동네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동네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으니까 저도 머릿속에 뭐 제가 그 머릿속에 있는 대통령은 그때까지 박정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게 고유명사가 된 거고요. 유신의 추억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는 추억일지 모르지만 그 다수 국민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백주의 악몽인데 그때 옛날 그 한국 정치사의 명언이 있어요. 그건 이승만 때 얘기지만 그 테러를 했습니다. 신문사에 쳐들어가서 뚫겨 패고 그래서 이제 테러다 이렇게 뭐 하고 난리를 쳤더니 경찰서장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백주의 악몽은 악몽이 아닌 모양입니다. 누구에게는 추억이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악몽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었는데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그 안타깝게도 패배함으로 인해서 그 유신이 그 악몽이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로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 두 분 역사에 해박하신 분들 모셨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 유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념이고 먼 과거 일이고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유신이 왜 생겼을까? 왜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개헌을 한 거거든요. 갑자기 한 건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이제 그날 신문을 보면은 근데 이제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한국 교수가 잘하는 것만 주로 질문을 하고 제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혜성 선수가 훨씬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말을 하면은 나도 말 좀 하자 하고 나올 테니까 그 뭐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
이런 겁니다. 좀 재밌게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김한종 박사가 지금은 모든 사태를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재밌을 있는- 때가 아니라 좀 네. 심각할 때니까 그렇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네. 자, 통일하자고 했어요. 통일하자고. 명분은. 그 전에 이제 저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 성명을 했습니다. 그거 그 대화록 있으면 죽일 텐데. 그 대화록 있으면 죽일 텐데. 하여튼 그 대화록은 공개된 적이 없고요. 하여튼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해갖고 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원칙을 내세워서 이제 그 우리가 통일 기운이 확 솟았어요. 그런데 그 유신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 박정희가 먼저 시작했냐? 이우락이 먼저 시작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둘이 이심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가 그런 오래 해먹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짓을 하려면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바람을 피우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헌법을 하고 뭉개고 장기 집권을 하는데 뭔가 명분이 그럴듯하게 있어야죠. 그런데 뭐냐면 남북 대화를 하러 갔더니 그 이후라기가 딱 가서 보니까 이북은 김일성 한마디에 눈짓 하나에 그냥 탁탁탁 돌아가고 그 앞에서 톤을 달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의 있습니다 하거나 뭐 이런 애들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남쪽에 와 보면은 야당이 찍고 까불지, 의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국회에서 떠들지, 언론이 비판하지, 지식인이라고 얼마나 쫄깃쫄깃하게 말 안 듣게 생겼습니까? 게다가 말도 많고 목소리 되게 커요. 뭐 여기저기서 떠들어다지, 또 여기 이렇게 또 아우성 치시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니까 어때요? 국정이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국정이 효율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많은 야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언제 그랬던 것처럼요? 소화 유신 직후에 일본에서 대정 익천을 만들어서 정당 다 합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유정회를 만들어서 이제 임명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이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근데 유신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해서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2번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히트한 영화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3선 개헌을 했습니다. 3선 개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마 4선 개헌을 하자고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3선 개헌하고서 이제 선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여러분께 나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3선은 지키셨죠. 그 다음에 나를 찍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갔으니까. 그걸 어떻게 뺏어갔어요? 탱크 몰고 나와서 뺏어간 거예요. 유신이 뭐 특별선언이라고 하지만 특별선언은 개코에 갖다 붙여야 할 거고요. 진짜로 중앙청 앞에 탱크를 갖다 놨습니다. 그 탱크를 갖다 놓은 장면을 우리나라에서 저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옹호하는 게 조갑제 아닙니까? 조갑제도 그 부분에서는 옹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탱크가 느닷없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학원에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에 있는데 늦게 온 놈이 막 들어오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쉬는 시간이 되니까 야 중앙청에 탱크 나왔어. 그래갖고 우리가 아주 걔를 밥을 만들었거든요. 얘가 뭐 저 헛것을 보고 왔나? 너 점심 때 뭐 먹었냐? 뭐 이제 그렇게 밥을 만들었는데 나가 보니까 진짜로 탱크가 있더라고요. 정말 느닷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유신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 대부분은 오늘 부정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그 수많은 부정에도 불구하고 대략 100만 표 못 미치는 동대 표차가 생겼거든요. 97만 표였죠. 네, 97만 표였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 전체의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42% 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지지율입니다. 그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을 받은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0% 넘는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권세라면 사선 개헌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선 개헌에도 지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73년이면 73, 4년이면 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그 어려움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런 불편함도 이제 귀찮아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생각했던 정치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지금까지 계속 한홍 교수가 우리 국정의 효율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참 위험한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제도죠. 당장 눈앞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효율성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다중의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효율성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민주적일수록 집안이 잘 안 돌아가죠. 그렇지 않죠. 사실은 자식의 인권, 권위, 그런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거 싫었던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황 교수님, 박정희라는 정치인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최종적으로 원했던 게, 유신에서 원했던 정치적 상이 뭐였을까요? 천황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긴급조치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아무도 비판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내리면은 그냥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황은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의 그 정점에서 상징적인 권위를 갖는 거였는데, 박정희는 자기가 권력을 잡고서 그런 그 권위까지 갖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은 뭐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서혜성 선생 밤낮 얘기하는 거지만 전 세계 독재자 중에서 개인 룸살롱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은 박정희밖에 없다. 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개인 룸사랑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아직 제가 못 봤는데, 대통령 중에서. 조금 그 전에요. 이제 70년 대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대선. 예, 7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회고록에 71년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와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와의 싸움이었다. 그렇죠, 사실.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는 중정이라 불렸죠. 김 대통령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그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 중정이 대선에 개입을 한. 요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 그 중정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저는 그 중앙정보부의 중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김대중의 중자였어요. 김대중 정보부였고, 예. 그 제가 국정과거사위를 그 하면서 이제 그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일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정보부의 조직과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이 김대중이 누구 만나나, 뭐 먹었나,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김대중만이 아니라 김대중을 만나고 나온 사람이 누굴 만나고, 그놈이 또 누굴 만나고, 그놈이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하는가를 쫓아다니는 게 정보부의 주요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다니는 또 김대중 사전이 한 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님 저기 계시는데요. 잠깐 한번 모실까요? 네, 그래서 저 한번 말씀을 좀, 요즘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연일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치는 겁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가야 되니까. 제가 오늘 앞에 행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있습니다. 아무런 높은 분을 아무도 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참 재미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함을 느낀 게요. 네. 박 대표님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네. 뒤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기왕에 박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어떤 분 오셨는지 제가 좀 김한영 박사 좀 소개하시죠. 그런데 여기 예. 예, 젊은 청년들이 많으신데요. 한웅구 교수님이나 서혜성 작가 이렇게 말 어렵게 하면은 교수 간둬야 되고 작가 간둬야 됩니다. 유신이 뭐냐라고 우리 김한정 교수가 직설 질문을 하는데 뭐 설명을 하는데, 유신은 국민 무시하고 쉽게 대통령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알아요. 아시겠죠? 제가 수가 안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전국을 찌르니까 박수가 안 나온 거예요. 와, 근데 버전이 갈수록 좋아지시는 거예요. 오늘 저 현충원에서 저 김대중 대통령 40주년 생환 그 기념 추도 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녀오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동교동 옆에 계시죠?
이 여사님께 와서 모시고 현충원 대통령님 묘소에서 기념 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일요일 18일 날 10시에 김대중 대통령 사주기 추모식이 현충원에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동교동에 와서 사모님에게 축하합니다. 40년 전에 오늘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환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92세신데 아직도 소녀의 미소를 간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찡함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락 정보부장, 정보부원들이 동경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호텔 목욕탕에서 토막 살인을 하려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끌고 나와서 배에 실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수장시키려고 돌멩이 다 달고 했는데 그때 미국 정부에서 알고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살아났습니다. 못 죽였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이제 못 죽이지 마라 하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동교동 골목 앞에서 내려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김대중 대통령 다시 살아오신 생환한 기념일로 늘 미사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 오늘 또 특히 봉화에서 권양숙 여사님이 함께 오셔서 미사를 함께 하고 대통령님께 분양 헌화하니까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고난의 역사가 생각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나오신 김에 떡본 김에 제 사진 한다고 궁금하신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사실 광주를 우리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홍보실장하고 내려갑니다. 매일 이 지방에 초청 강연이 있어서 내일 오전 10시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오후에는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 초청 김대중 대통령 추모 강연이 있어서 간다고 했더니 인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물어봐야 아는 것도 없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바쁜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냥 주시죠. 예. 저 71년 대통령 선거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대통령의 처음 대선 도전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71년 대통령 선거에 약관 40대였습니다. 야당의 뉴페이스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인기는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김 대통령 그렇게 많이 자주 해고를 하셨습니다. 당시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려다녀서 와서 차 밖으로도 못 나고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 요강을 갖다 놓고 유세를 다녔답니다. 밖으로 못 내리고 그만큼 이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그리고 장춘단 공원 지금은 아마 동대문 공원인가요? 장춘단 공원에 유세를 했는데 100만 명의 인파가 쏟아져서 왔는데 오후 3시에 대선 유세를 시작하는데 당시는 이제 장애 집회를 했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날 장춘당 유세가 아주 대선 캠페인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을 알고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갑자기 향토 예비군
예비군 긴급 소집령을 내렸어요. 한 40만 명을 갑자기 장사하는 하는 사람들 그 날짜에 비상 소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고궁하고 영화관을 무료로 그날 개방을 했어요. 지금을 보면 너무 문화 정책 아닙니까? 문화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가요? 아니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애교스럽기도 해요. 애교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니까 야당이 확 큰 집회하니까 여러분 그냥 극장 고궁에 그 말씀 4.19 때는 더 애교스러운데요. 잠깐만 그 그래요? 말씀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4.19 때는 뭘 했냐면은 그 2.28에서 대구에서부터 터졌잖아요. 4.19가. 그게 일요일인데 장면 부통령이 대구에 유세 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유세 많이 들어다녔고 고등학생들 그 말빨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 그 유세 못 가게 하느라고 일요일 날 등교시키고 일요일 날 기말고사 보고 일요일 날 토끼 사냥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2.28이 그렇게 터졌습니다. 실제로 토끼 사냥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네. 그런 명목으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들 그 학교가 3월 말이 졸업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다 3월 말에 졸업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 학생들이 공부 중인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3월 1일로 당겨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데모를 많이 했어요. 3월에 그 봄에 날씨가 좋고 이게 사람이 친화력이 생겨야 데모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면 지금 2월달 생각하시면 되죠. 한랑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게 2월 말에서 3월 달이면 데모하기 딱 좋은 분위기니까 이걸 당겨서 이제 4월 1일 날 개학이었던 것을 이제 3월 1일로 당긴 것이거든요. 쿠데타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말씀 중에 예, 여기 지금 너무 조금 작게 보이는데 여기 그게 71년 대선 포스터입니다. 예. 슬로건이 뭐였어요?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 신민당 기호 2번. 10년 새도 왜 10년 새도였을까요? 왜 10년 새도였습니까? 오늘 이제 어려운 것 좀. 아니, 요 얘기 마저 앞에 거 끝내고. 끝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생각하셨을 때 극장을 개방하고 고궁을 개방하고 그러면 지금 같은 코미디처럼 생각이 되었을 텐데요. 그때 표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 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전에는 고궁 가는 것이 1년의 중산층 행락의 거의 유일한 행락이 창경원 복권놀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 궁을 열고 극장은 추석날이나 설에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추석 개봉하는 영화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의 문화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일제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궁을 개방하고 극장을 개방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문화정책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정말 폭력적인 일인 거예요. 상대에게는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제3세계 특성들을 쭉 꼽아봤습니다. 식민지에서 나와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특성 1.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1인을 위한 개헌입니다. 두 번째 특성이. 두 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혼자를 위한 개헌이에요. 그리고 언론 장악이죠. 언론 장악이라보다 선전기관으로 간주하는 거죠. 언론이라는 것은. 아예 비판 전무이죠. 근데 한국엔 두 가지 다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3세계 정권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두 가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문화정책을 쓴 일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정말 독특한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감정입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가 없거든요. 제3세계에서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모든 공통점인데 이 두 가지 특성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3세계 정치적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한홍구 교수님 왜 10년 새도였습니까? 5.16에서부터 5.16. 5.16부터 예. 쳤고 예. 그 못 참겠다 갈아치자는 그 56년 대통령 선거 때 예. 그 당시 민주당에서 내걸었었던 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그를 다시 이제 그 차용해 온 거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난 구호였습니다. 뭐 왜냐하면은 대응할 만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당에서 그 포스터 붙이긴 붙였어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런데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만큼 힘이 없었고 그때 갈아 엎지를 못했습니다.
그 해공 선생이 돌아가셨고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대전발 영시에 50분 그 기차에서 그 불행히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조봉암 후보가 치고 올라왔지만 정말 그 조봉암 후보 때도 그렇고 이번 71년 선거에서도 그렇고 유명한 얘기가 그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요새 전력을 많이 써서 뭐 블랙아웃이 된다라고 블랙아웃이라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삐걱하면 정전이 됐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정전 참 자주 됐는데요. 그 언제 정전이 될까요? 투표함 모아놓고 개표하고 있을 때 이제 불이 나가는 겁니다.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후두둑뚝딱 빡꽉딱 소리가 나고 이제 불 들어와서 보면은 조봉암 쪽 참관인은 머리 깨져서 이제 쫙 그 뻗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투표함은 바꿔치기 돼 있고요. 그리고 투표함을 열면은 1000명이 투표했으면은 1000장 나와야 하는데 뭐 한 3000장 나옵니다. 그것도 이승만을 뽑은 표를 뭉터기로 샌드위치 표라고 하죠. 100장 묶음을 풀지도 않고 그냥 100장 묶음을 그냥 그 넣어놓고요. 그 부정선거를 자유당이 했는데 자유당 그때 내무부 장관 했던 분이 그 자기 회고록에다가 아주 그거 자세하게 썼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노라. 그리고 민주당하고 어떻게 타협했었노라. 민주당은 그때 대통령 후보가 없고 부통령만 나왔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조봉암 표는 우리가 건드리고 부통령은 안 건드릴 테니까 봐줘라. 이제 그렇게 쓴 분이 지금 이제 오늘의 그 이건희 회장을 만든 분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인 그 장인인 홍진기 씨가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으로 그런 회고록을 썼고 71년 선거에서도 역시 그런 그 부정이 자행이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 전력 사정이 좀 더 좋아졌고 그리고 조봉암에 비해서는 제1야당의 그 후보였기 때문에 참관인도 좀 많이 동원할 수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각종 부정 방법이 많이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번에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이제 시끌시끌했었지만 최성진 기자가 그 특정 안 했었으면은 MBC 팔아서 그 선거 치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MBC 팔아서 선거 치렀습니다. 지방 MBC들을 그 지방 지국이었던 걸 지방 MBC로 분사시키는 형태로 하면서 지방에서 그거 매각 대금이 선거 자금으로 쓰이고 MBC 회사를 치러놨는데 보면은 자본금이 100이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들어온 40밖에 없고 본사가 내기로 한 60은 아예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벌어진 게 뭐냐면 그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게 뭐냐면 그 어디서 이제 그 시비가 제일 크게 붙었냐면 원주에서 붙었습니다. 원주는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딴 데는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MBC를 그렇게 해놓고도 다른 이권을 줘서 했는데 원주는 천주교가 그 인수를 했거든요. 원주 MBC를 세우는데 천주교가 그 40%를 실제로는 60이고 지분은 40을 갖게 되는데 그걸 대는데 회사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이제 벌어진 게 원주 교구에서부터 부정 그 부패 추방운동, 부정부패 규탄운동이 벌어졌고 그걸 주도했던 분이 지학순 주교님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한국 카톨릭이 박정희 정권과 어떤 이 갈등 관계도 그리고 이게 따져 보니까 그냥 단순한 회세의 부정이 아니라 아하 이게 대통령 선거에 들어간 거였구나. 이제 그걸 느끼고 카톨릭이 이제 점점 더 세게 나가고 네. 예, 그렇게 된 거죠. 저도 한홍국 교수처럼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교수가 앞에 시작할 때 그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최고의 슬로건이었다. 슬로건을 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한국의 슬로건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대선에는 당연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제일 뛰어난 말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다 뛰어넘어 사회운동에서 가장 뛰어난 말은 이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입니다. 정말 잘 통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풀어 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만드는 한국 최고의 언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한국 해방 이후 3대 최고의 슬로건을 제시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쥐박이 너나 먹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먹어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좋은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슬로건은 상대를 뻗게 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DJ가 71년도에 이 말을 썼던 이유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권 교체라는 말입니다. 정권 교체를 한 번도 못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권 교체
그리고도 17년이 흘러서 97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호는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걸 생각하면 왜 저렇게 낡은 말을 썼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생환하는 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 생환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너무 생생한 것처럼 지금 김대중의 생환도 너무 생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의 생환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그때는 정치인 김대중이 여기 생환이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을 따르시고 김대중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모여서 김대중 생환 기념 미사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저희 세대한테 이 날은 민주주의 생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때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사실 가슴이 메이는 겁니다. 오늘 원래 이럴 때 박수 치는 건 이분들은 박수를 안 치세요. 오늘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근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말 정권 교체의 열망이 서울의 그 가전 방에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에도 불구하고 장춘당국에 100만 명.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가히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때 그 포효했던 정권 교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김대중 후보, 야당 후보 김대중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대중경제론. 두 번째가 남북관계 더 이상 이렇게 적대 전쟁 안 된다. 평화공존으로 가야 된다. 4대국 평화보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문정인 우리 연세대 정외과 교수님, 예, 우리 본 김대중 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건데요. 갑자기 이제 초청을 했어요. 혹시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니까. 저는 진짜 워낙 바쁘신 요즘 뭐 문정인 교수님은 미국, 중국, 뭐 국내 거의 질문만 하세요. 오늘 근데 마침 오셨어요. 마침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행사 알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오신 분이죠. 거죠. 아니요. 우리 문정인 교수님 다들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 소개 올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수행원으로 평양을 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또 공식 수행원으로 가셨습니다. 햇볕 정책의 이론가이시고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질문부터 합시다. 그냥. 국제 무대에서 외국의 학자들과 언론인을 맞상대해서 한반도 정세, 통일 문제, 남북 관계를 가장 명쾌하고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이론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김대중 도서관을 맡으셔서 열심히 이렇게 저희들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쭙겠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한 정책, 외교 정책, 통일 정책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여간 뭐 그때 충격적인 게 많았죠. 우선 제일 큰 거는 아마 박정희 정부에서 예비군들 동원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 예비군 폐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그때 반향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대학 다니고 있었을 텐데. 그다음 두 번째 또 깜짝 놀라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부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거지만은 미국, 중국, 러시아, 소련, 일본 4대 강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한다는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강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혁명적이었던 게 그때까지 우리 생각했던 거는 냉전 구도화에서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분단이 강대국에 의해서 됐듯이 우리의 전쟁과 평화도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세력균형 결정론에 의해서 완전히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발상을 깨는 거였죠. 우리 남북관계 잘해갖고 결국에 사대국 더불어서 나가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핵심은 뭐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북한 교차 승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소련은 우리 서울을 한국을 인정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평양을 인정해서 이 두 개 국가가 서로 교차 승인을 해버리면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걸 4년 후에 이제 헨리 키신저가 이 교차 크로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죠. 그만큼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그때 이제 처음으로 3단계 통일론을 들고 나오죠. 그때 통일론은 그 후에 나온 것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우선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이 있어야 되겠다. 그 사대국 보장론도 사실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교차 승인을 하게 되면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이 된다고 봤던 거니까요. 그래서 남과 북이 당시 냉전 구조로 있던 공산권하고 서방권 사이에 꼭두가치처럼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평화교류. 남북한 간에 특히 민간 부분, 문화교류부터 경제교류, 이건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평화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평화 공존, 평화 교류,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걸 들고 나왔죠. 그리고 거기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었죠. 그러니까 좀 아주 그 획기적인 거였지만은 그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하면서 했던 얘기를 이미 71년도에 다 합니다. 그냥 공산권 국가들하고 수교 맺자. 공산권 국가들하고 결국에 경제 교류 이렇게 나가자. 그래야 우리 한국이 살 수 있고 한반도가 살 수 있다고 들고 나왔으니까 그때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들이었죠. 예, 저도 그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이 회고록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그런 주장을 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적대 국가한테 의존하려느냐.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심지어 그때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대중이 피리를 불면 김일성이 춤을 추고, 여기 적어왔어요. 김일성이 북을 치면 김대중이가 장단을 맞춘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연 그 당시 뭐 그때 김대중은 그냥 뭐 좀 심한 말로 빨갱이죠, 빨갱이. 이게 시네요. 시예요? 시. 예. 시처럼 들립니까? 당시는 멸공 통일이 국책이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멸공은 아직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반공을 국시로 반공이 삼은 국시로. 예, 예. 군사 정권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통일 근데 얘기는 그때 없었고요. 국민들이 그때 김대중 후보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신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근데 그때 솔직히 향토 예비군 폐지는 상당히 환영을 받았는데요. 그럼 우리도 그 군대 갔다 오면 결국에 예비군 훈련 안 가도 되니까 우리도 저희들도 특히 환영을 한 건데, 그러나 이제 뭐 교차 승인론, 4대 강국 안보 보장론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그때 국민들이 쉽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식인들은 상당히 환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 뭐 정치학자로, 국제 정치학자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엄청난 해안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69년에 닉슨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닉슨이 제일 먼저 한 게 닉슨 독트린, 닉슨 선언을 발표했거든요. 그것이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라라고 그러면서 71년에 미국 소위 7사단 2만 명을 사실상 한국에서 감축해서 뺏어가요. 그때 정일권 씨가 국무총리였는데 내각 총사퇴 카드를 당시 방한했던 스피로 애교뉴 부통령 앞에 들고 나오는데 그냥 스피로 애교뉴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제 감축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박정희는 안보 위기로 보면서 유신으로 갔고, 김대중은 그것을 보면서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탕트가 이제 들어서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상 71년 7월에는 키신저가 이제 중국을 몰래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탕트 질서가 오는데 이것을 벌써 앞서 보면서 선제적 포석을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러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보질 못했죠. 그렇게 보질 못했고 냉전 질서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떠나가면 어떡하나, 우리 살 길이 뭐냐. 그래서 자주 국방 얘기하고 뭐 율곡 사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제 유신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는데 상당히 탁월한 어떤 그 식견이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보는 건 그 국제 정세를 보는 그 넓은 어떤 식견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식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고 그때 제가 연세춘주 편집국장을 했었는데, 요걸 갖고 우리가 기획을 달리려고 하는데 이걸 착 이해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그때 이기택 교수님이랑 계셨는데, 야,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에
소위 그 김대중 빨갱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김대중 이제 그때부터 심어 놓은 게 레드 컴플렉스였고 그건 우리 저 한우 교수님 쓰신 거 보면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72년이 우리가 말하는 그 종북주의자에 대한 그 소위 주홍 글씨가 시작한 첫 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하고 감이 틀리는 건데요. 이제 훨씬 그때가 더 뭐랄까요, 사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좋은 날 좋은 얘기만 해야지 좋은 얘기 하자고 모였지만 제일 아쉽고 의문스러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 옛날 71년도에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이 왜 당신께서 대통령 집권하신 들어가지고 안 다음에 그 얘기를 적어도 아젠다를 올리질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병영국가화 됐고 그만큼 군사주의화 됐고 5년짜리 대통령의 DJP 연합으로 집권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건 내에서 들 수가 없겠다라는 아마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비군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 신념이 변하신 거는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비군제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우경화되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우리가 가령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요. 그 60년 4.19 직후에 7.29 선거를 치렀을 때 혁신정당이 국회 민의원 참여에 합쳐서 200명 중에서 8석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혁신 세력이 참패했다고 했어요. 의회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아마 사회운동이나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004년도 탄핵 때 우리 300석 중에 10석 얻은 것 같고 정말 그 아주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거치면서요? 바로 박정희의 유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사회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짓밟혔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김대중 후보가 예비군 폐지 공약을 하면 설명했던 말은 예비군 제도는 이중 병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보통 말이 아니죠, 사실은. 병역 의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을 응하지 않으면 징벌적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회적 불이익까지 같이 병행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군사 독재가 얼마나 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몇 년간 지배했습니까? 36년간 흔히 지배했다고 그러는데 34년 11개월 보름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61년에서부터 박정희가 집권한 게 18년 5개월 10일 17시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이 과정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한홍 교수가 얘기한 대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집권 10년 때만 하더라도 진보적 어젠다들이 일반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신이 이어지고 유신보다 더 센 유신의 증폭된 유신이 뭡니까? 전두환이지 않습니까? 긴 유신이죠. 제가 글 쓸 때 장기 유신이라고 불렀는데 장기 유신. 그 유신이 계속 이어지고 노태우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진보적 어젠다를 얘기하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진보주의자, 진보 정당이라는 정당들도 지금 예비군 폐지를 얘기하지 않죠. 사실은요. 이게 그럼 무슨 좌빨 정복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민중당 계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그 지금 이런 이 집은 얘기를 하려고 잠깐만요. 이런 대목에서 갑자기 마음이 되게 착잡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또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사실 여기 오랜만에 또 저 반가운 한 분이 왔는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귀태 발언했다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고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홍익표 민주당 의원님 여기 와 계십니다. 잠깐 한번 나오시죠. 예. 아니 최근에 방송 같은데 나오신 적 있어요? 요즘 잘 안 보이시대요? 예, 요즘 한동안 쉬었습니다. 막 상심이 너무 크셨어요?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예. 그 당시 여러 방송국에서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아, 또 그걸 빌미로 예, 또 예. 대통령이 또 국회 파업을 지시할까봐 못 나갔습니다. 지금 오마이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좀 한말 그동안에 오마이 TV에 불이익을 주게 될까 봐서 오늘. 아 그래요? 좀 예. 소개를 다시 하죠. 예,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귀태 발언으로 유명해지신 귀티나는 홍 의원님입니다. 글쎄요. 귀티하고 귀태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뭐 한자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그 말을 쓰는 대상자가 분명히 다르겠죠. 그 제가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좀 답답했던 거는 막말이란 프로그램에 걸린 게 그 어떤 그 프레임에 걸린 게 좀 답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박지원 그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한 거는 소위 그 박근혜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환생경제 소위 막말 연극이었죠. 그걸로 대응을 해라. 그리고 이정현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 했던 소위 그 대통령한테 등신 외교라고도 했고 뭐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폭언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변인 시절에 그런 걸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했냐? 첫째는 그렇게 대응한 건 제가 스스로 막말을 한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 귀태란 말 자체가 사실은 막말이 아니라 이번에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일본의 한국인 제일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종합대학의 총장이 되신 강상준 교수가 자기의 학술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소위 그 만주국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군국주의화한 하나의 그 국가 모델. 그래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로 의인화된 그 표현을 그 귀태라고 강상준 교수가 역사 철학적 의미를 한 건데 제가 그걸 막말이라고 대응을 해버리면 강상준 교수가 어렵게 얘기했던 역사 철학적 표현을 제가 쓰레기통에 처박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우리 언론에서 받아들인 것 전혀 다르게 소위 이 만주국의 유신 그 체제들 소위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고도 병행 국가라고 해서 군사주의적,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적 그 국가 운영 시스템 거기에다가 소위 그 국민 개조 이념으로 이제 우리 정신문화교육 정신문화원이었지 옛날에요. 그런 형태를 국가 이념을 그 총동원하는 그런 체제를 이 말하는 의미였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글의 그 처음에 모태는 쇼와 그 1905년부터 1945년 40년간의 일본의 시대를 소위 귀태의 시대라고 일본의 유명한 역사 소설가인 시바리오타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표현한다면 이러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발끈해서 또 국회 파행할지 모르겠지만 감히 1961년부터 1979년까지를 귀태의 시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용기 읽지 마시고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 말씀하러 나오신 겁니까? 예. 더 하실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더 앉아 계시. 그럼 좋습니다. 제가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 얘기입니다. 귀태라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5.16도 해야 합니까? 유신도 해야 합니까? 탱크 들고 나와서 헌법 그냥 지멋대로 정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또 일어나야 합니까?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 안 되죠. 그 역사 의식이 없는 일부에서 박정희를 다시 복제하고 싶은 뭐 정치인으로 뽑았었던 적도 있어요. 그 역사 공부 안 한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히 물어봐야죠. 헌법 다시 그렇게 짓밟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만약에 되고 5.16이 구국의 결단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을 때 어떤 육군소장 하나가 또 탱크 몰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를 잘해야 하는 것이지 그거 잘못한다고 해서 누가 탱크 몰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은 누구만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만 있는 거죠. 군인이 탱크 몰고 나오는 건 그게 뭡니까? 그게 내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내란 전과 이범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동일인에 의해서 헌법이 2번이나 유린당한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태어나지 말아야죠. 지금 만주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신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유신 시대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논문을 만주국 갖고 썼는데 만주국 자료 읽다가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저의 학교 생활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김신조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사건이었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병행국가화 아주 노골적으로 되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습니다. 아, 이 학교라는 게 학년이 올라가면 세상이 빡세지는구나.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박정희가 병영국가화 시키면서 맨날 뭐 곤봉체제하고 카드 섹션하고 뭐 이북은 이제 그게 발전해서 아리랑으로 간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간 거지. 그걸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는 만주국을 재현하려고 했고 그게 시대착오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년 학생들이 거부했던 것이죠. 그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1930년대 40년대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일본다웠을 것 같습니까? 놀라시게도 일본이 아니고 가장 일본다운 국가, 일본 제국주의 국가는 만주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 국민이었기 때문에 도리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군국주의자를 생각한 것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은 그나마 좀 해볼 수 있었죠. 그럼 만주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도하에서 군인 주도하에서 군인들이 마음껏 했던 것이죠. 그때 거기 있었던 군인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박정희 박정희 청년이 육군사관학교를 만주국 군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일본 육사를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주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민주주의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관학교 3번 나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조선 경비사관학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렸을 때 다녔던 대구 사범도 교육사관학교거든요. 이분은 민주주의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이분이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도 민주주의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이상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 그런 걸 공부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한테 가장 훌륭하다고 교육을 해온 내용이라는 것이 물리력에 기초한, 좋은 말로 물리력이죠. 국가폭력에 기초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분한테 무엇이 안겨진다 하더라도 잘 이걸 수용하기 어렵고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민주주의 불편하죠. 그게 뭡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독재를 길게 말한 거죠. 한국적 민주주의라고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한 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있었냐고요? 그게 만주에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만주국이 1931년에 세워졌죠. 저 김대중 대통령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릴 때 하이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릴 때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자랐죠, 그죠? 예. 제가 지지난주에 하이도를 이런 동료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하이도는 작은 섬은 아닙니다. 그 큰 섬도 아닌데 목포에서 배로 한 2-3시간. 옛날에 돛담배는 더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더래요. 꽤 먼 섬입니다. 그 섬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께서 똑똑하거든. 총명하니까 초등학교, 그 당시는 초등학교가 이제 일제시대였으니까요. 일제시대 이제 보통학교죠. 그죠? 그가 5년제였대요. 4년제. 4년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졸업한 거예요. 우리 대중이가 똑똑하니까 무트로 보냅시다. 당시 목포시는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전국의 7대 도시에 들어가는 큰 항구 도시였답니다. 당시 쌀, 곡식들을 주로 일본을 실어나는 주요 항구였으니까 번성한 대도시였죠. 그래서 목포로 이제 옮겨갔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목포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닙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거 이제 목상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태평양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중학교입니다. 아, 중학교. 상업중학교. 상업중학교. 5년째. 예.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고등학생,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생들을 징집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김 대통령께서는 다행히 징집을 피했는데 그때 어떤 대목이 나오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맞습니다. 만주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소위가 돼서 군관 학교를 갔고 김대중 대통령은 만주에 있는 문과학교인 건국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왜 가고 싶었냐? 건국대학교는 등록금이 면제였다. 자치됐으면 만났겠죠 그때. 그러니까 일본이 세운 일본 정신, 소위 군국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운 괴뢰국가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바로 일본의 그런 군국주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못 갔어요. 그러니까 김 대통령은 왜 징집 걸릴까 봐서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 김대중으로 더 그 얘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원래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셨던 것으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양반 자소서를 보면 예. 일본을 가고자 했는데 이제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징집 상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럼 만주국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징집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만주국을 가면 이게 그냥 친일파거든요. 만주국 교수가 누구였느냐면 천암선이었습니다. 선생이라고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암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암선 등등이 이제 그 만주국의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일부의 만주국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면 당연히 만주국의 관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학교를 지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청춘에 그 대학을 못 갔죠, 그죠? 결국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운회사를 채워서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유망한 기업인으로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의 길로 뛰어들었죠. 왜 그랬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예, 그 전에 예. 그 인간 김대중 예, 에 예, 대해 예. 조금만 말씀을 기양해 할 것 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제 마음속의 대통령이죠. 김대중. 그런데 괜히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에 수십 배를 겪은 사람입니다. 총량에서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습니다. 우선 이분은 방금 김한정 박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좀처럼 이제 말씀드리기 못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서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실상 조선시대입니다. 사실상 그 시대 더구나 섬. 그러면 조선이 아직 전혀 끝나지 않은 그런 곳에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서자로 출생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조건이죠. 그리고 학력 별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때도 대학 나온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업학교만 나왔다는 것, 5년제 중학교니까 그만큼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뭐 얼굴 좀 잘생긴 거 말고는 특별히 사실 잘난 게 없었죠. 얼굴은 잘생겼죠. 이 사진 이렇게 서해성보다 말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잠깐만 조금 죄송합니다만 호흡을 그러지 말고요. 우리 조금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으니까 제가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그 이제 젊은 시절 이제 지금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리는 고난의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지만 박정희 시절의 그 전에는 실패의 정치인이셨어요.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었어요. 4번을 국회의원을 떨어졌습니다. 그런 좌절, 실패의 반복에도 어떻게 버티셨을까? 여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요, 그걸 직접 한번 번 들어보고 떨어진 싶은 거보다 분이어서 없고요. 여기 또 반가운 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삼남 김홍걸 교수님 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앉으세요. 우리 김홍걸 교수님은 텔레비전 잘 안 나오시죠? 오늘 여기 인터넷 텔레비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홍걸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단상, 뭐 어떻게 보면 자제분한테 그런 걸 묻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버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정치를 입문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동기는 6.25 전쟁 때 그 인민군에게 체포돼서 총살 당하실 뻔하다가 하루 전날 폭격으로 그 인민군들이 다 퇴각을 하는 바람에 간신히 처음 그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그 점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시지만 전쟁 때 경험을 가지고 북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반대로 이 동족 간에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하시고 그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제가 미국에서 뵀던 이승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버님이 전쟁 때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전혀 북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시지 않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 오랜 세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도 그것을 증오로 부정적인 쪽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쪽으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아까 그 이승만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과 다른 분이십니다. 전혀 예. 혹시 세성 교수님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4번 잘랐습니다. 예, 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약이 올라서 이제 진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한번 왜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이 김대중 대통령을 하여금 그렇게 오뚜기처럼 저는 김대중이라는 사람 지금 김한영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성공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김대중의 인생의 99%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거의 성공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김대중이 중간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대중들이 김대중이라는 한 인간에게 그렇게 많이 투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대중들이 김대중에게 자기의 고통을 투사한 것입니다. 김대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다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김대중은 독특하게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픈 자리에 딱딱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런데 그 김대중이 쓰러지지 않거든요. 끝나버린 거죠 완전히 사실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납치됐다 돌아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대부분 사회생활을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슨 그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여기 오늘 생환 기념입니다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집에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이상하다고 말할까요?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 걔 아파. 그때 그 일 겪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 그 다음부터 바로 살아남아서 반유신 투쟁을 이 집 옆에 있는 집이 이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연금 되면서 최장기 연금을 당하면서도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김대중이 하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똑같이 연구 못하고 배에 끌려 있다가 부산에 실어가 여기 내렸는데 다시 박정희 반대 투쟁하라면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김대중이가 하고 나니까 마치 그 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미있는 거죠. 김대중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사람이 뭘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지도자는 고난에서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고난에 쓰러지면 지도자 아닙니다. 예, 우리 일단 박수 일단 우리 한원 교수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정치를 시작했느냐 그 질문 아까 하셨는데 회고록에 보면 한 줄로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는 염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럼 박정희는 왜 국민학교 선생님 잘하고 있다가 만주도 갔느냐. 국민학교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지금 국민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좋은 자리였거든요.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국민학교 선생님 좋은 자리였는데 왜 갔느냐. 박정희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어요. 긴 칼 차고 싶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에 두 가지의 아마 박정희의 길과 김대중의 길.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 조선 청년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길이 있을까? 또 장준하의 길도 있겠죠. 장준하 같은 경우에 박정희하고 한 살 차이인데 장준하는 뭘 했습니까? 학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탈출해서 임시정부로 갔고요. 박정희가 죽었을 때 박정희가 아까 만주국을 그에서 이제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만주국을 실제로 한국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만주국이라는 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진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본토에서는 하지 못했던 온갖 실험을 만주에서 세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는 다시 40년 후에 한반도에 갖고 와서 다시 한 겁니다. 다시
있고 그래서 박정희가 죽었을 때 일본 평론가 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게 있어요. 대일본 제국의 마지막 군인이 죽었다. 그게 아마 박정희에게 바친 박정희의 일생을 정리한 가장 역사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죠. 1973년 8월 13일 바로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배 송장처럼 묶였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가린 채 동교동 앞 골목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집에 이제 연락이 왔고 살아났습니다.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김원 교수님? 예, 그때 어릴 시절이었죠? 예. 그 며칠째 이제 실종이 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때 뭐 친척 친지분들하고 기자들이 이 동교동 집에 다들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제 벨소리가 나서 그때 집안일을 보던 사람이 나가서 문 앞으로 가니까 이제 문 열어라 하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날 이후로 아까 서혜성 교수님 잠깐만. 그 중요한 얘기를 저렇게 간단하게 아니요, 근데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날부터 가택연금 상태에 네. 들어갔습니다. 최장의 가택연금이었고 언론 지상에서 김대중 석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교동의 모 인사, 제야의 모 인사 이런 식으로 표기됐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로부터 또 3년 뒤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이제 처음으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억이 나시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납치해서 돌아오시자마자 분명히 납치 사건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택연금을 해가지고 그 경찰과 중앙정보부원들이 이제 감시를 하게 됐고 심지어 그때 제가 10살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 아버지 그 운전기사였던 분이 저를 어디 데려갈 때도 그 차에 따라 타는 정도로 그렇게 감시를 했었고요. 차에 그냥 정보부원들이 같이 타버렸다. 예.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저희들은 한 번도 아버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이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 복받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불과 며칠 사이에 죽음의 고비를 2번이나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살았다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나셨겠죠. 지금 저 사진에도 보시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게 카메라에 보이나요? 잡히나요? 예. 저 장면이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는요. 식구들에게 뭐라고 하시? 기자들에게 한 얘기는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 워낙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금 안정을 찾으시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이제 그 가택연금이 끝나면서 사실은 이 다시 해외로 출국하겠다고 이 여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불법적으로 끌려오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해외로 나가야 원상 회복이 된다 하는 뜻이었는데 일본 정부도 그 당시 그런 걸 요구하고 있었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갑자기 3년이나 지난 그 선거법 위반 건으로 걸면서 기소가 돼서 출국을 못 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그 반독재 운동을 하셨는데 2년 이상 하셔도 박정희 독재 정권은 점점 강해져만 가니까 아무래도 누구 한두 사람 감옥에 가야만 될 것 같다. 강수를 둬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돼서 이 여기 계신 이해동 목사님 같은 분들과 같이 3.1 구국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해동 목사님 왜 그럴 때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 이해동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1 구국선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 교수님? 3.1 구국선언은요. 1976년의 일이죠. 76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75년도에 인혁당 사건이
그 인혁당 사형이 집행이 됐죠. 그 8명을 뭐 사회 연쇄 살인입니다. 그 정말 신새벽에 그 연쇄 살인을 사법의 탈을 쓰고 사법에 이런 이름을 쓰고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8명이 그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런 그 박정희로서 강수를 둘 수 있었던 분위기가 그 무렵에 이제 그 인혁당 그 사형 집행됐다는 거 그 난 그 신문에 같은 장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공산군이 사이공 뭐 몇 킬로 임박 이제 그 기사가 맨날 실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부 월남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4월 8일 날 4월 9일 날 사형이 집행이 됐고 4월 30일 날 사이공이 그 저 공산군에 의해서 그 점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안보 논리가 그 안보 감정이 이제 가장 그 하늘을 찌르고 완전히 그래서 전국에 얼어붙고 그리고 긴급조치 구호가 떨어져서 이제 뭐 정말 유신에 대해서 요만큼 한마디 말이라도 하면은 그 아주 그 다 끌려가고 뭐 그 잡혀가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이제 유신문 반유신을 세게 하자.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유가 함석헌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은 장준하 선생님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셨다는 거죠. 동교동 대구로 찾아와서 만나시고 그 거기서 두 분 간의 어떤 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연금되어 있으니까 밖에 못 나가시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김대중 대통령에 내가 김대중 대통령 당신의 이름을 쓰겠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묵회가 있었고 그걸로 전국을 다니시다가 그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족사라고 발표가 됐죠. 실족사라고 발표가 그게 됐지만 8월 17일입니다. 예,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그 장례식에 갔었어요. 장례식에 고등학생 때였는데 갔었는데 그 분위기가 참 그 좀 어색한 침묵. 너무너무 슬픈데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암살당했다. 암살이란 말을 물론 우리가 증거도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처음으로 깨고 나온 게 바로 이듬해 3월 1일. 그래도 정말 얼어붙어서 아무 동작도 할 수 없는 그 분위기를 처음으로 깬 게 그 3.1 선언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는 직접 이제 당사자한테 한번 들어보고요. 자, 김홍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